애플을 팔고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그건 자연스럽게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즉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플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냉철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버핏이기 때문에, 버핏이 뭐 어떤 특정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렸다면 그냥 단순한 의사 판단이 아니라 고도의 기회비용, 매몰 비용에 대한 이런 가중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최부심입니다. 우리는 부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부자들은 뭐 우리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나? 뭐 단순히 어떤 숫자나 그래프를 우리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정말 소위 something different, 다른 게 있는 사람인가? 부자들이 뭐 GDP나 금리, 환율 이런 거시경제 지표 관련한 것들을 본다는 이런 얘기들은 정말 언제든지 접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자라는 거는 대체 뭐냐? 원래 저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 그 숫자로 인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서 얼마 이상 있으면은 부자, 얼마 이상 있지 않으면은 부자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부자를 규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이제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관점이 많은 것이 부자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의 그런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원경 저자가 쓴 신간인데요.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조원경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확실히 경제관료이고 기재부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뭐 정말 아는 내용이 굉장히 해박한데, 그래서 책에서는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부라는 거는 돈이 많고 적금이 아니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과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관점이 맞냐 적냐, 이거가 이제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자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또 경제는 숫자로 이루어진 학문이지만은 결국 부라는 거는 경제와는 다르게 관점의 학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어떤 느낌으로 받았냐면, 다소 좀 거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50년 전에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에 대해서, 또 그 부에 대해서 국부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부론이 뭐냐면 과거에는 금이 많으면 국부라고 했는데, 애덤 스미스는 생산이 많으면 국부라고 했고, 생산이 많기 위해서는 노동토지 자본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썼거든요. 즉 중상주의에서 이제 생산 중심의 그런 체제로 완전히 바꾼 거였는데, 저는 이 책이 약간 그런 수준으로 돈이 많은 게 국부가 아니고 이제 관점이 많은 것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굉장히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저자가 그 관점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는지,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와 공급은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그런 흔한 얘기지만은, 저자는 그 교과서 밖의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결정론의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수요 공급에 대한 그 막강한 힘을 잊고 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마치 뭐 나 읽으라고 한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 공급 얘기할 때 자꾸 수요만 얘기하니까 공급도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다시 책으로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얘기와 본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원경 작가가 23년에 챗GPT 열풍 속에서 당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던 이스페타시스라는 그런 주식 투자를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스페타시스 주식은 보통 11,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자는 소위 4,500원에서 9,000원일 때 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미친 가격에 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4,500에서 9,000원으로 소위 더블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팔았는데, 팔고 나서 다시 그거를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후에 소위 이제 9,000원에 팔았어도 12만 원 갔으니까 10달러 이상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놓쳐가지고 본인이 달리는 말에 좀 잘 올라탔다고 생각했는데 고점에서 10% 조정받으니까 그때 좀 다 팔고 나서 다시 달리는 말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결국 이스페타시스를 원하는 사람의 수요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업 주가가 이렇게 쭉 뻗을 때는 이런 수요 공급적인 얘기보다는 기업 어닝이라든가 성장이 좋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책에는 없지만 제가 주시장 애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2016년에 커데지 컴바인이라는 그 이너웨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제 현직 애널이었는데 커데지 컴바인이 연상한가를 때리면서 9일에 550%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뭐 이너웨어가 폭발적으로 팔리냐 이러면서 이제 막 550%가 올라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당시를 뒤집어 보면은 FTSE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그런 소문에 사전부터 매수가 붙었는데 유통 주식이 완전 품절주였어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주가 그냥 엄청나게 오른 거고, 그래서 그냥 시장에 자잘한 수요가 올라갔는데 내리상한가를 반 것 때문에 주가 조작 올려가지고 재판까지 갔다니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조작 세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식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올라오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유통주식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작으면은 작은 수요로 공급이 적은 거를 이용해서 주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도 유통주식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얘기는 요즘엔 정말 할머니 산더미 같은데, 자 일단 D램. 저는 최근에 컴퓨터 16기가 2개 박혀있는 그 노땅 컴퓨터를 32기가 2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D램을 바꿨다면 한 10만 원이면 바꿨을 것 같은데, 지금은 DDR5 32기가 D램은 하나에 80만 원이야. 그래서 2개는 160만 원이 됩니다. 저는 원래 정말 천진난만하게 한 128로 바꿔볼까 해서 64기가 D램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메모리가 소위 똥에서 금이 된 거는 엄청난 수요 때문이고,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똥에서 금이 된 만큼 주식도 똥에서 금이 된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주식이 무려 50억 주나 있지만 주식 숫자가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5만 전자에서 소위 15만 전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경제에서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이슈는 항상 벌어지고, 현재는 D램 쇼티지란 말이 있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도드라지는 그런 수요 공급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부동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기재부 고위 관료잖아요. 2002년에 경기 외곽의 대형평,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대형평을 사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참된 관료로서 그 어필하기 가장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그 집은 오르지도 않았지만은 2012년에 본인이 구매했던 진짜 역세권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그냥 신축 열풍이라는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에 완전 편승해가지고 몇 다블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인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수페타시스랑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커데지 컴바인이랑 D램을 넣었는데, 현 경제학에서도 어쨌든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잘 작동하는 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금 시장, 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자는 금을 또 트럼프까지 꺼내면서 깊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금 시장에는 금값이 글로벌보다 비싸기 때문에 코리아 프리미엄, 이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 금값이 글로벌보다도 최대 한 10에서 18%까지 더 비싼 그런 김프 현상이 있다는 것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저자는 김프만을 바라보는 거가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글로벌한 이제 외환보유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이 막대한 무역 흑자로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채 대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굉장히 상승한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이나 아니면 현재 그 법정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달러 체제가 197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다시 대비하는 그런 차원들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또 금값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숫자 이면에 있는 그 흐름, 그런 걸 읽어내는 관점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요 공급과 함께 그 안에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 외에도 관점들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경제학에 대해서 두 번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수요 공급 다음에는 희소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희소성은 피자 두 판에서 시작한 소위 디지털금, 비트코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환인데요. 책에서는 그 마르셀 듀시랑이 예술가죠. 이 사람이 그 남자 소비원기에 그 사인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싼 예술 작품이 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은 희소하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트 같은 경우에는 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가 결국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2010년에는 비트코인으로 첫 결제를 일으켜가지고 피자를 샀었는데 현재는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됐고 비트가 1000만 원 넘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펼쳤던 게 2017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 9만 불이 갔고 이제 환산하면은 이제 억 단위로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희소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그냥 쥐약이나 도박, 그리고 버핏의 파트너인 멍거도 코인을 싫어하죠. 그러나 뭐 자산 배분을 하는 레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 발명품이다. 뭐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트를 디지털 금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한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관점들을 이해하면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가 저자가 말하는 희소성과 관점의 차이의 어떤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기회비용 혹은 이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경제학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핏은 2024년부터 애플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도 이제 기회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매몰비용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AI 붐 속에서 애플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는 않았었을 때였는데 버핏은 그때까지 계속 사들이던 애플을 이제 팔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현금을 굉장히 쌓았거든요. 근데 그 애플을 왜 팔았는지는 결국은 밝히지 않는데 이제 버핏은 GDP 대비 시장이 몇 배가 넘어가면 비싸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버핏 지수라고 해서 그 나라의 GDP와 주식의 시가총액을 이제 나눈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주식 시총을 GDP로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게 한 210% 넘어가니까 버핏 지수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현금화를 시켰다는 건데 물론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시킨 현금화를 가지고 알파벳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버핏이 애플보다는 알파벳을 좀 더 선호하는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애플을 팔고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그건 자연스럽게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즉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플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냉철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버핏이기 때문에 버핏이 뭐 어떤 특정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렸다면 그냥 단순한 의사 판단이 아니라 고도의 기회비용, 매몰비용에 대한 이런 가중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특정 사례를 통해 가지고 경제학적인 개념을 불러넣고 경제학적인 개념을 불러넣은 것 외에도 추가로 여러 관점의 해석의 차이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자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차, 관점이 다양하거나 하면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거는 국가 간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어떤 플레이어들의 그런 생각들, 또 국가와 권력의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도를 거의 할애를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트럼프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기 행정부를 만들고 그 전략의 중심에는 그가 만들었던 이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BBA, 저희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니고
그 미국 밖으로 나가 있는 제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제조 공장들도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리쇼어링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했었던 친환경 정책이었던 IRA를 거의 고치거나 폐기하고 미국의 산업구조 전체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법이 OBBA 법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베이스로 2025년에 한국이랑 또 일본과도 미국이 이제 여러 협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를 막 압박을 하면서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조선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의 협력을 되게 요구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접근할 때는 관세라든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부분으로 우리한테 접근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거나 상대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관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큰 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트럼프가 손자본법을 매독하고 또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의 일환이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전략적 계산이 깔려가지고 행동한다는 거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의 다양성과 그 관점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자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BBA 법안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벌어질 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권력이나 부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현재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책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라는 이 책은 현재 있는 어떤 경제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 부라는 거는 여러 위기나 기회를 잘 잡아내는 그런 삶의 태도와도 같다고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령 젠슨 왕이 스탠퍼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이 고생하라. 많이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위대함이라는 거는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데 인격은 이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만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말하고 그 이후에 말하는 부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는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건데, 그러니까 높은 기대치는 작은 실패에도 그냥 금방 무너지지만은 여러 번 좌절하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련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엔 창조적 파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삶의 태도라든가 관점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많은 실패와 함께 고난을 경험해 본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태도 속에 그런 관점의 다양성 속에 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복잡 다단해지고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부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에서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서 커데스 컴바인의 그 주식 가격부터 그리고 비트코인 25평 아파트 소형평 버핏이 애플 팔고 현금 갖고 있었던 거, 트럼프가 이제 OBBA 법안 얘기했던 거, 젠스랑 스토리 등등 많은 얘기를 했지만 책에 있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부자라는 것이 그냥 돈이 많고 지금 당장 계좌에 얼마 있고 내가 주식 계좌나 퇴직금 계좌에 얼마 있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일단 관점이 많고 관점이 깊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 사람은 이제 부자라고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언제 깨달았냐면은 책에서 목차를 봤을 때는 아 그냥 이 사람 그냥 자기 아는 게 많구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읽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라고 쭉 읽어나가다가 결국 그 전체적인 구조를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아 이게 책이 그냥 이런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저자는 자기가 구축해 놓은 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관점들을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책을 쓴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자의 관점과 부합하는 관점도 있었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가령 뭐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면은 나는 달리는 말에도 올라타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서 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 얘기했을 때는 4,500원 사서 9,000원 팔았다가 다시 8,000원 조정받아서 추세가 나오면 다시 올라타야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답답해! 라고 하면서 읽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수요 공급 이론까지 풀어내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만의 다들 관점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자의 관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저자는 이런 형태의 관점으로 세상을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관점이 있었는가? 없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그러면은 관점이 많아지는 관점 부자가 되고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 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생사이 많으면 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관점이 다양하면 부자라는 새로운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재부 출신의 오래된 관료이자 그리고 여러 경험과 기고를 한 이런 글로 단련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미있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책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확실히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출신의 작가들이 책을 좀 잘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는 외국의 좋은 책들도 보면은 이제 공직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공직을 나와서 쓴 책이 명저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채부신 구독자들에게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전 조원경 국장의 책이죠. 이 책을 꼭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